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 정말 알아야 하고 꼭 공부해야 하는 경제 이야기, 그것을 들려드리고자 저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을 론칭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정보는 돈이 되죠. 그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가야 할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픈된 공간인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의견에 제가 답을 일일이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와 함께 소통하는 유일한 이곳 김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또 단독으로 공개하는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대전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110명, 또 국제올림피아드 수상한 중고교생 50명, 160명을 만나서 격려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방문했었다. 이 회사가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도저히 만들 수 없다. 가격도 한 대에 7천억 원이나 한다. 그런데 이걸 못 사서 한국, 미국, 중국 반도체 강국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을 하셔서 이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해 달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장학금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이 ASML 대단한 기업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과학기술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가 과학기술을 잘해서 ASML을 만든 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즈니스를 잘했기 때문에 이 ASML이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도 과학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ASML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기업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라고 하는 거예요.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Machine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또 TSMC, 인텔 CEO 모두 이 기계 받으려고 다 ASML 한 번씩은 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EUV가 왜 필요한지,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회로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거의 집합체죠. 수십억 개의 회로가 그 조그만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의 회로 설계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다 펼쳐놓으면 축구장보다도 더 크다고 해요. 그것을 요 손톱만한 이 실리콘 칩에다가 새겨 넣어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설계도를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바로 노광, 빛에 노출시킨다. 그래서 포토리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거죠. ASML은 그 노광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극자외선, 이 빛의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극자외선을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광 장비는 극자외선 장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EUV가 극자외선인데 EUV가 나오기 이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DUV라고 하는 장비가 최강자였어요. Deep Ultraviolet Lithography인 거죠. 심자외선 장비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더라고요. 이 DUV라고 하는 거는 193나노미터까지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하고요. EUV는 13나노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파장이 짧은 그 빛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파장이 짧을수록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기 중에 흡수가 되어버린대요. 그런 빛은.
그러니까 이걸 다루려면 뭐 이 거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정교한 거울들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원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이 거울 반사 방식을 사용해서 DUV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노광을 시키는 그런 공정인데, 이 거울 방식을 처음 개발한 것은 ASML이 아니에요. 오히려 1970년대에 소련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처음 개발한 겁니다. 이게 이 EUV 방식, 거울을 사용해서 그 노광을 시키는 그것은 소련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장되어 있다가 다시 이것을 찾아낸 과학자는 또 누구냐면 일본의 NTT라고 하는 이 전신 기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히로 키노시타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대에 이 방식을 다시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이것을 상업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과연 이것을 낮은 원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상업화를 이루어낸 주역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인 겁니다. 사실 개발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알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사실 EUV라고 하는 이 방식이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지 여부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ASML이 그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것은 과학적인 실험실에서의 과학 원리, 이것 때문이 아닌 거고, 그 성공의 비결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에 성공한 결과인 겁니다. 사실 이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안에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무려 10만 개나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급하는 협력사의 숫자는 전 세계에 4,750개나 펼쳐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ASML 하나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협력사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EUV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공시킨 기업이 바로 ASML인 겁니다. 이 그림은 EUV를 구성하는 몇 가지 부품의 공급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공 시스템, 이것은 영국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기업. 또 EUV 빛 발생 장치, 이것은 미국의 사이머라고 하는 기업. 레이저 장치, 이것은 독일의 트럼프라고 하는 기업. 광학 시스템, 이거는 독일의 자이스라고 하는 기업. 세라믹, 이것은 일본에 해당 기업.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EUV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ASL이 나서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무려 걸렸던 겁니다.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에 무슨 기업이 있는지, 어떤 공급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20년 내에 걸쳐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니까 EUV가 나오기 이전에 노광 장비의 최강자는 일본 기업들이었거든요. 캐논이라든가 뭐 이런 니콘이라든가 이런 데들이었죠. 이 기업들도 EUV 장비를 만들고 싶죠. 하지만 못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기술은 있지만 그 기술을 상업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데가 ASML이고, 다른 데들은 감히 그것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카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과학? 물론 과학을 이해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신뢰인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계약서로 쓰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정직해야 되는 거고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신뢰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문화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양심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ASML이 제일 아쉬운 사람, 또 ASML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중국이에요. 왜? 미국이 ASML에다가 시켜서 야, 저 EUV 장비 중국에 납품하지 마,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겨우 7나노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EUV 장비가 아니고 DUV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수율도 떨어지고 개발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EUV 장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ASML이 만드는 그걸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거는 그냥 과학자 몇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망라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거는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신뢰와 네트워크와 의사소통과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ASML은 바로 그것을 한 것이고 ASML 같은 기업을 만들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EUV 장비, 이 공정에 원초적 기술을 개발한 게 누구였다고요? 1970년대 소련 과학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일본의 엔지니어가 그렇게 사장되어 있던 그 기술을 다시 살려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상업화, 기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뭐 논문을 쓰는 정도, 과학자가 논문을 쓰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ASML의 성공 비결은 과학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소련 또 일본이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업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과학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나라, 정권은 바로 소련입니다. 미국 CIA가 이 소련의 과학 인력에 대해서 1972년에 작성한 비밀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봉인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요. 1970년 당시 소련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324만 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미국의 R&D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인력은 12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려 2.6배나 더 많은 겁니다. 무려 200만이나 더 많은 거예요. 소련의 이 연구개발 전문 인력이. 근데 당시 인구는 그럼 어땠느냐? 소련이 2억 4천이고 미국이 2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는 비슷해요. 그런데 연구개발 R&D 인력은 소련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과학기술 수준? 당연히 엄청났죠.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래서 우주개발이며 무기며 이런 것들의 수준이 굉장했던 거예요. 소련이. 하지만 그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과학기술을 떠안고 붕괴돼 버렸습니다. 비즈니스, 상업화 이런 거는 과학기술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인 겁니다. 소련은 그걸 못했고 미국은 그걸 한 거죠. 왜? 기업가들이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과학기술 뭐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상업화시킨 것은 미국에서 상업화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나라에 ASML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요. 그런 기업, 비즈니스에 희망을 품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실험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구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외국인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열린 마음,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그런 건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 중에 기초, 영어 말하기 교육 이것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주 단적인 사례, 이 원어민 교사 숫자입니다. 네. 우리나라 원어민 교사 숫자 지금 3,0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8,500명이나 이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서 이제 3,000명 뭐 조금 넘는 수준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원어민 교사들 쫓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편하잖아요. 원어민 교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특히 영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걸요? 왜? 자기보다 영어를 잘하잖아. 심지어 자기 학생들 중에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있으면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편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아이들을 그런 영어 실력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참 우리나라 교육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국뽕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만 국뽕에 취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도 정말 국뽕에 취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 인구 5천만, 시장 너무 작아요. 우리는 한국 안에서, 이 한반도 안에서 살 수 없어요. 5천만 시장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1만 달러, 국민소득 1만 달러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인구, 이제 출생률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합계 출산율이 2.0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0.7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남는 거는 노인 인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계에 나가서 세계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ASML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나라들 중에 잘 사는 나라들이 많죠? 인구 얼마 안 되는 나라들 중에 잘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시장이 정말 코딱지만한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인 거죠. 과학기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과학기술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 과학자들을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와의 협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나라임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우리 인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 작아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 안 낳는 걸 어떻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ASML이 한 걸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 세계와 협업입니다. 훌륭한 과학자들, 훌륭한 엔지니어들, 일본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여하게, 또 우리가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ASML 이야기를 하신 데다가 거기다가 과학의 발전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좀 몇 마디 보태봤습니다. ASML 훌륭한 기업이고 또 과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와의 네트워크, 다른 사람을 찾아내고 설득하고 약속을 지키고 또 이익을 나누는 이런 능력과 또 그런 의욕,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